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도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리웨이원이고 옮긴이는 허유영님입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홍보 및 인간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중국의 푸단 대학교를 졸업한 뒤 리카싱이 이끄는 홍콩 최대의 기업 청쿵 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로비 회사를 설립, 글로벌 기업의 인수 협상과 마케팅 기획 등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블랙스톤, JP 모건, 퀄컴, 중국성 유화공 등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홍보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인맥 관리 능력으로 홍보와 영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청쿵 그룹 재직 당시 2년 연속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뽑혔습니다. 비즈니스 현장과 국제적인 로비 무대에서 익힌 관계 전략을 바탕으로 지필한 어떻게 원하는 사람을 얻는가는 중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중국의 많은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5만 명 이상의 정치가, 경영자, 직장인들을 만나며 결국은 관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실감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서로는 어떻게 원하는 사람을 얻는가, 하버드 말하기 수업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라. 어른의 기준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두루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그에 맞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돈을 벌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른이 아닐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받는다. 그리하여 자신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던 것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게 되기도 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즐거움과 동시에 두려움도 안겨준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 이 시기에는 어떤 판단 자체가 옳고 그른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민하고 골몰한 끝에 어떤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끝까지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비록 그것이 실패했더라도 주저앉지 않는다. 실패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자산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시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익히는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이소룡은 이런 말을 했다. 무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란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기술과 발차기 기술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싸워서 결과를 얻는 것이다. 강도가 자신에게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무술이 더 효과적일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까닭은 그것을 이용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다.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재직 당시 미국의 화폐 발행, 금리, 국제금융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그의 말 한마디가 미국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금융계와 기업계에서 그린스펀은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남다른 분석력과 판단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뉴욕대 재학 시절 그의 스승인 어니스트 크루노 교수는 그린스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그린스펀은
그리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명석하거나 박학다식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것들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전공 공부 자체에는 그리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었지요. 간혹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심하게 몰아세우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의견은 분명하게 밝히곤 했습니다. 크루노 교수의 강의를 듣던 시절의 그린스펀은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았고 여러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고 항상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종합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그린스펀은 뉴욕대가 자랑하는 최고의 졸업생이다. 뉴욕대 학생들은 그린스펀과 동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대학에서도 해마다 홍보책자에 그린스펀의 이름을 맨 위에 올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만들어 간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왜?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이것은 왜 이러한가? 혹은 저것은 왜 저러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가 질문의 방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이러한 혹은 저러한 현상에 대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이처럼 자신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한편 다시 수많은 의문을 제시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왜? 라고 질문하기를 즐기고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 그들이 이 세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튀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사귀면 인생의 뜻밖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살면서 운 좋게도 많은 멘토들을 만났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 먼저 유학을 가 있던 선배, 직장 상사 등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멘토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성공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진실함의 중요성이었다. 진실함만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실함은 어떻게 드러날까? 제일 먼저 성실함으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일단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어떤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커닝을 하거나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은 간혹 일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이후에 위선자리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진실함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가령 낯선 사람을 만나 상대에게 속거나 해를 입지 않을까 서로 경계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진실함을 내보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장벽처럼 단단한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먼저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위에 서서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을 더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실한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진실함의 다른 말은 순수함이다. 즉, 나쁜 목적 없이 상대를 대한다는 뜻이다. 이런 내면의 힘은 금세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이때 자신의 진실함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해도 좋다. 표정이나 눈빛, 말투, 단어 선택 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상대가 나의 진심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겸허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투나 행동이 매력적이고 온화하며 항상 예의 바르다. 또 남에게 쉽게 다가가 은연중에 남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절대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때로 문제가 생기면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진행시키기도 한다. 마음속에 또 다른 꿍꿍이를 품은 채 위선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차츰 사라지게 된다. 훌륭한 멘토를 선택하라.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로 달리는 사람도 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는 복잡한 길도 있고 단순한 길도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길로 가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경험들을 배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멘토를 만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성공하기 전에는 필라델피아의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변동표와 증권가에 떠도는 풍문에 일희일비하는 주식 투자자였다. 그도 보통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분석에 매달렸다. 버핏이 처음부터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입해 10배 넘는 수익을 본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해야 했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의 출발선은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았다. 만약 버핏이 거기에서 그쳤다면 그는 아마 지금도 그런 투자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에 세상을 놀라게 하며 주식의 신으로 우뚝 섰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했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공 비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스승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1957년에는 유명 투자가 필립 피셔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리고 훗날 그레이엄과 피셔의 투자 원칙 가운데 장점만을 조합해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 투자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 혼자 두문불출하며 자기만의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의미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누구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보다는 앞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이미 검증을 거친 방법을 본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본보기의 대상은 가까운 스승이나 선후배, 친구일 것이다. 누구든 주위에 사람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서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권력, 청강, 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 정신 깊숙한 곳에서 그 힘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인함, 끈기, 굳은 의지를 기르게 된다고 한다. 글씨조차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는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야.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자연스레 그 힘의 영향을 받아 소리 없이 진중하게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관계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되는데 영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쉽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멘토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실 멘토란 말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멘토르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왕자에게 스승이자 친구, 아버지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며 그를 매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이후에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이러한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훌륭한 멘토란 나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한 시기에 객관적이면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멘토에도 수준이 있다. 멘토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나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가 힘들고 너무 낮으면 나 자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만 들려준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멘토는 자신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멘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위로형 멘토의 장점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멘토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들은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준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믿음과 희망을 북돋워준다. 이런 멘토에게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해결형 멘토의 장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그중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정으로 훌륭한 해결형 멘토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멘토와 함께 있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채찍형 멘토의 장점은 동료에 있다. 누구나 자만하거나 나태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멘토가 채찍질과 격려를 해주고 목표가 무엇인지 재차 상기시켜준다. 종종 엄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런 멘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율성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멘토의 채찍은 외부적인 추진력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누가 당신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혜가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삶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멘토는 용기와 격려를 주고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원동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훌륭한 인생 멘토에게서는 생존의 노하우, 인생의 이상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귀한 인품까지도 본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창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조언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나는 젊은이들의 창업에 찬성한다.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고 창업은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작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 창업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타인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창업할 분야를 정확하게 고르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넷째, 경영에 대한 원칙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투철한 모험 정신을 길러야 한다. 이런 요건들은 결코 쉽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설사 된다고 해도 성공한 경영자가 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선책을 선택한다. 바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장을 잡는 것이다.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저 절 받아주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죠. 그래서 이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 직업을 갖길 원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 직업을 택했어요. 사람마다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그런데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자주 본다.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열정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부모나 교사가 좋다고 말하는 직업, 노후 보장이 잘 되는 직업, 신문에서 유망 업종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경솔하게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그것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이 타인의 의견이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의견을 종합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까닭은 그래야만 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타인의 도움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첫째, 선입견을 버려라. 우리가 배운 수많은 경험과 방법들은 모두 남이 제시해 준 것이다. 그 중에는 내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남의 의견을 너무 믿으면 나 자신을 잘못 평가하게 되고 나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수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준으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구분한다.
그러나 수입은 좋은 직업의 기준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어떤 직업에서든 열심히 노력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저절로 좋은 수입이 뒤따라온다. 그리고 그렇게 선두에 선 사람은 그 분야의 리더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더가 된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은 나를 온전히 알 수 없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화가는 가난한 직업이라며 반대하는 부모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걱정이라는 애인의 만류에 부딪혀 운동을 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무시해도 좋다. 목표를 확실하게 세웠다면 다음은 자기 재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잘 해냈던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두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가장 수월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성적이 가장 좋았던 과목은 무엇인가?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장 빨리 습득했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자신이 어떤 분야의 재능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으로 자기 재능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부추기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흥미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흥미일 수도 있다. 남들의 의견은 그저 참고로 삼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 분야만 파고들지 않고 폭넓게 여러 분야를 섭렵하면서 관심이 있었지만 용기 내어 도전하지 못했거나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작은 모험 정신만 있으면 된다. 예전에 흥미가 생겼던 일이라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다시 해보았지만 머지않아 흥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기하면 된다. 반대로 오랫동안 흥미가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그 직업에 대해 깊이 알아보아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미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특히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를 도와줄 진정한 동료나 선배를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라. 진정으로 내게 맞는 분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내게 맞는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한다. 좋은 상사가 주는 6가지 힘. 좋은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예컨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밑에서 일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준이 낮은 상사 밑에서 일한다면 고통스럽기만 할 뿐 몇 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것은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상사를 만났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 그를 본받아야 한다. 훌륭한 상사가 가진 장점들을 배우면 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멀리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훌륭한 상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힘은 다음에 6가지가 있다. 자신감의 힘. 관리자급 직원이든 신입 말단 사원이든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라는 힘은 성공의 바탕이 된다. 나쁜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자신감을 수시로 짓밟는 사람이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멍하니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 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좋은 상사는 격려하는 온화한 방법을 사용한다. 일을 잘 해내려면 끈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부하 직원의 자신감을 지켜주고 스스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감이 있다고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어렵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신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의연하게 좌절을 받아들이며 후회를 기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쳐버린다. 훌륭한 상사는 바로 부하 직원들의 자신감을 찍어주는 사람이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지 관찰하고 본받아야 한다. 미소의 힘.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조사를 통해 좋은 상사의 특징을 정리했는데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좋은 상사는 동료나 부하 직원, 고객을 대할 때 언제나 미소를 짓는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상대에게 미소를 지으면 상대 역시 내게 미소를 짓는 법이다. 좋은 상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소 띤 눈빛과 표정으로 타인과 교류한다. 늘 미소를 잃지 않으면 전날 언쟁을 벌였던 동료도 친근하게 웃어줄 것이고 어제 내게 억지를 부리며 항의했던 고객도 사과를 건넬 것이다. 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민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사람 사이의 모든 교류는 좋은 표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소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만능 치료제이자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질 좋은 윤활유다. 성실함의 힘. 위대한 모든 일은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이뤄진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실한 실행이 없으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다.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능력과 주관, 자신감이 있어도 성실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신뢰의 힘. 훌륭한 상사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적과 실수를 분명하게 따져 상벌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규정을 준수한다. 이처럼 신용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사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거짓말로 얻어낸 성과는 오래 갈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과는 금세 사라져버린다. 겸허함의 힘. 훌륭한 관리자는 겸허한 학습자다. 그들이 오랫동안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충실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의 좋은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역시 겸허함의 힘이다. 예컨대 상사가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와 수백만 달러가 걸린 거래를 단 5분 만에 해결했어. 나도 본받아야지 하고 감탄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사의 노련한 말솜씨 덕분에 거래가 성사됐을까? 사실은 그 뒤에 많은 것이 숨어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상사가 지금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게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소에 상사와 많이 소통하면서 넓은 아량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해야만 상사의 장점을 본받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침착함의 힘. 침착함의 힘이란 무엇일까? 성공했을 때 기쁨에 겨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에 자포자기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일에 연연하며 성공을 갈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관리자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난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기른 사람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농산물 수출 사업을 하는 마크 휴즈라는 사업가가 있다. 한 번은 국제적인 곡물 가격 하락으로 그의 회사가 4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당장 은행 대출금도 갚지 못할 상황이었다. 회사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좌절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어떤 직원은 서둘러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휴즈는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저는 부하 직원과 가족들에게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더니 직원과 가족들도 머지않아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했고 마침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상사들이 가진 6가지 힘을 알아보았다. 이 힘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원칙임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들을 기억하고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자. 진정으로 비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비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단점이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런데 허영심과 자존심 때문에 상대의 호의를 오해하고 은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상대의 진심 어린 비판을 자신이 용기 있게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말이다. 지인 중에 화장품 업체 부사장인 엘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주문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자신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영업력이 문제인가? 고객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말을 하지 못했나? 자신감이나 열정이 부족한 걸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이후 엘스는 고객이 방문을 거절할 때마다 겸허하고 진실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영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비판과 건의를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제 영업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남에게 자기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는 습관 덕분에 엘스는 겸허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남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문제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점차 훌륭한 세일즈맨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엘스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지난주 그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지위가 높아지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왜 이제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엘슨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익명의 건의함을 놓아두고 사무실 문에 이렇게 써서 붙이세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솔직하게 나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것, 어길 시 벌금을 물리겠음? 처음 일주일 동안 엘슨의 건의함에 들어온 의견 중 비판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아부와 칭찬뿐이었다. 엘슨은 이대로는 이 방법이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건의가 사무실에 왔던 사람의 수보다 많으면 그들 모두의 연봉을 1%씩 올려주겠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렇게 하자 일주일 만에 수백 통의 건의가 건의함을 가득 채웠다. 남에게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일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한 번은 독자적으로 군대 이동 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러자 국방장관 에드워드 스탠튼이 명령 집행을 거부하며 링컨을 멍청이라고 욕했다. 링컨이 스탠튼의 반응을 전해 들은 후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스탠튼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스탠튼이 나를 멍청이라고 했다면 난 멍청이가 맞을 것이오. 그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를 만나야겠어. 링컨은 스탠튼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음을 알고는 곧장 명령을 철회했다. 진정으로 뛰어난 실력을 지닌 사람은 적도쟁으로 삼아 자신의 득실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 약점을 남에게 들킬까봐 숨기고 감추기에만 급급할 뿐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물론 살다 보면 악의적인 비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면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한다.
비판에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비판을 기꺼이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몇몇 사람의 비판이라도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의미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꿈을 지키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꿈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종종 듣게 되는 당신은 이 분야에 소질이 없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등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비판을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면 그 비판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타인의 악의적인 비판에 대해 매우 특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비난을 받고 폄훼를 당해도 백만장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비판이라 해도 그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 당당히 도전을 받아들이고 맞대응한다. 이처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후천적인 단련을 통해 악의적인 비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마음에 단단한 갑옷을 두른 듯 상처를 견뎌내는 힘을 지닌 것과 같다. 이런 능력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다. 누구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좌충우돌할 때는 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비난에 쉽게 노출된다. 만약 이 시기를 참아낼 수 있다면 악의적인 비판에 대한 면역력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강철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비판은 성공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 삼아 비판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야 한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악의적인 비판가들은 마치 예언가처럼 남의 운명을 단정짓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쟁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들의 목표는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비판가들은 타인의 성패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남을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예언이 들어맞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악의적인 비판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성공할 수 없어요. 당신은 리더로서의 잠재력이 부족해요. 당신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소심하고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하고 물러난다. 누군가가 당신 곁에서 자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한다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 그는 쟁호가 아니다.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분풀이를 위해서이기나 상대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일 수 있다. 어쨌든 당신을 위한 비판은 아닌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심판관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로 당신의 비판을 받으면 분명 펄쩍 뛰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코앞에 두었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도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지킨다. 주변에 쟁호가 있는지 아니면 쟁호와 비슷한 악의적인 비판자가 있는지 잘 살펴보자. 그리고 악의적인 비판자는 멀리하고 쟁호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서서히 비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길 것이고 당신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로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